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굿닥터 자리에 계십니다.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황보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보현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무릎 관절염입니다. 네, 무릎 네. 관절염 너무나 흔한 질환이죠. 네. 75세 이상 고령층 대부분에서 소견을 보인 정도로 아주 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질환이라고 할 만합니다. 70대뿐만 아니라 더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병을 하고요. 최근의 데이터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서 3명 중 2명이 앓고 있고 네. 환자 수도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무릎퇴행성 관절염 어떤 질환인지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무릎 관절염은 관절 안에 연골과 그 주변에 뼈,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주로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골관절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무릎 관절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무릎 안의 모습이 달라지는지 그림 준비해 오셨죠? 네, 그림으로 보시면 제가 늘상 치료하는 환자의 실제 그 관절 안의 모습입니다. 네. 관절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무릎 관절염 환자 대부분은 이렇게 연골이나 연골판에 병변이 있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정상 연골의 모습입니다. 네. 예, 정상 연골은 이렇게 하얗게 매끈하게 껍질처럼 휘어져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연골이 심하게 마모되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통 제가 귤껍질이 벗겨진 것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왼쪽에 아래의 사진은 정상 연골판의 모습입니다. 연골판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초생달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러한 연골판이 파열되면서 찢어진 부분이 흘러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확실히 정상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사진으로 보니까 명확하게 저희가 좀 알 것 같고 네. 연골이 사실 이제 뼈를 잘 싸고 있어야지만 어떤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네. 있는 그런 고무 패킹 같은 역할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손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골이라는 것은 뼈를 싸고 있는 두께가 약 3mm 정도의 껍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신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연골이 손상되면 조기에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이러한 연골이 손상되면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좁아지는데요. 네. 관절염의 진행을 이렇게 엑스레이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환자분들의 관절염 상태가 어떤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관절염 1기 사진인데요. 거의 정상과 가깝습니다.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의 저 사이 부분에 네. 연골과 연골판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면은 뼈와 뼈 사이가 점점 좁아지면서 2기, 3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손상이 진행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골극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가장 오른쪽 사진처럼 뼈와 뼈가 붙은 4기 관절염까지 진행이 됩니다. 4기 관절염까지 진행되면 다리도 상당히 많이 휘고 통증도 매우 심하죠. 네. 그러니까 뼈와 뼈끼리 붙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통증이 극심할지 네, 그렇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들고 네. 사실 엑스레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뼈의 모습만 보이지만 네. 뼈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 것을 이제 파악해서 네. 관절염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군요. 네. 어르신들이 무릎에서 소리 난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되면은 무릎에 물이 차고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되면서 이러한 손상된 조직들이 무릎 안에 끼었다 나갔다 하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네. 뼈끼리 부딪히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좀 그 연골이 망가졌을 때 이거에 스스로 재생이 안 된다고 아까 저희가 좀 네.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망가지고 뼈와 뼈끼리 닿기 전에 치료해야 될 텐데 네. 치료 방법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 초기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 중기에는
보통 주사 치료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관절 안에 주입하는 연골 주사나 주변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프롤로 주사라고 하는 증식 치료를 많이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주사를 맞으면 관절염이 없어집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사라는 것은 관절 안에 손상된 연골판이나 연골을 이제 복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기 때문에 무릎 안에 찬 염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관절염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해결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관절염이 중기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관절 내시경, 절골술, 줄기세포, 이식수술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 좀 호전되지 않고 네. 너무 통증이 극심할 때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네. 있는데 수술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환자의 나이라든지 관절염의 상태, 변형된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다양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가장 흔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수술이고요. 환자분들께서 보통 시술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수술이 바로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사실은 수술인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술이 아니고 시술과 같은 수술이죠. 그렇군요. 왼쪽 사진처럼 예. 아주 작은 구멍 두 군데로 칼집과 같은 상처인데요. 내시경이 들어가면 관절 안에를 가운데 사진이나 오른쪽 사진처럼 연골판이라든지 연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 사진은 그 파열된 반월상 연골판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많이 깎인 연골 사진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네. 네, 줄기세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깎인 연골을 재생을 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연골 손상이 ICRS 4기까지 진행된 모습입니다. 네. 연골 손상을 분류하는 기준이 ICRS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1기에서 4기까지 있고요. 1기가 초기고 이 그림처럼 심하게 깎인 경우가 4기입니다. 이 정도로 깎인 연골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가 줄기세포고요. 연골이 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처럼 홀을 뚫어서 피가 잘 나오게 기본 작업을 하고요. 네. 세 번째 사진처럼 줄기세포 이식을 합니다. 이 환자분은 줄기세포 수술과 절골술을 이제 같이 하신 분인데요. 1년 후에 그 절골술을 한 그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관절 내시경을 같이 했고 이렇게 4기로 손상된 연골 부분이 잘 재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붉었던 모습이 이제 없어지고 하얗게 이제 네, 덮였네요. 그렇죠. 연골이 재생된 부분입니다. 네. 다음 치료는 절골술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휜다리 교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미용 수술이 아니고 관절염을 치료하는 휜다리 교정술입니다. 관절염이 진행되면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다리가 옷자다리로 점점 휘게 됩니다. 옷자다리로 휘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듯이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떨어지는 체중의 중심이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심한 부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계속 걸으시고 일을 하시면 몸무게가 관절염이 심한 안쪽에 계속 집중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은 더 심해지고 다리는 더 옷자로 휘게 되죠. 또 옷자로 더 휘게 되면 관절염은 더 심해지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경우에 절골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절골술을 하니까 체중의 중심축이 무릎 가운데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술은 모두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수술적인 방법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생 몸의 무게를 바치다 보니까 고장나기도 쉬운 곳입니다. 무릎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무릎이 아프거나 불편하시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저희 황보영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요? 전화가 좀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70대 여성분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무릎을 펴기가 힘들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8년 전에 왼쪽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군요. 오른쪽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인데 오른쪽도 받아야 되나 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예, 내용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흔하게 접하는 환자 케이스 내용입니다. 우선 환자분께서 70대 연령이시고 과거에 왼쪽은 부분 인공관절 수술도 받으셨고요. 오른쪽은 이미 말기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말 무릎이 아프다면 이제 무릎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만으로는 무릎이 원인이라고 이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검사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이 심하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지만 실제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허리가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허리 협착증인데요.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어서 이 환자분처럼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거나 다리의 근력이 떨어지면서 무릎을 펴기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찰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허리에서 원인으로 의심이 되면 허리를 먼저 치료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무릎이 원인으로 보이면 오른쪽 무릎은 이미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왼쪽은 8년 전에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무릎을 펴기 힘들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다.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무릎의 심한 부분만 인공관절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관절염이 진행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부분 인공관절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부분 치환술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전 치환술로 바꾸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제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직접 보셔야 되니까요. 전문의와 상담을 꼭 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0대 아버님께서 전화 주셨네요. 무릎 통증으로 주사를 맞고 있는데 효과가 이틀에서 3일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통증이 또 계속 지속되시는 것 같고 일주일 전에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사 치료만 받으셨던 것 같은데 2, 3일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면 이제 주사 치료를 더 지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단계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보통 초기 관절염이나 무릎의 염증 반응이 심하지 않다면 주사 치료 2, 3회 정도로도 대부분 증상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의 최근 치료 이력을 보니까 일주일 전에 첫 치료를 받으신 것 같기 때문에 주사 한 번으로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따라서 보통 연골 주사라고 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맞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먼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치료 효과가 없고 점점 기간이 짧아진다면 단순한 관절염이나 염증이 아니고 무릎 안에 연골판이나 연골이 생각보다 많이 손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감별을 하기 위해서 MRI 검사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MRI 검사가 꼭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수술적인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돼서 말기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말기 관절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기 관절염인데요. 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과 연골판이 광범위하게 손상되면서 뼈와 뼈가 완전히 붙은 관절염이죠. 네, 이 정도 관절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은 그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의 손상된 관절면을 계획에 따라서 절삭을 하고요.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씌워주고 그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베어링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뭐 심장 이식이나 콩팥 이식처럼 내 거를 떼어내고 새로운 장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관절 안에 있는 기둥이 되는 뼈라든지 조직은 유지하면서 네. 손상된 관절면만 치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관절의 기능도 회복하고 통증도 회복하고요. 또 심하게 변형된 O자다리나 X자다리도 일자다리로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인공관절 치환술도 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이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치환술이라는 것은 이제 관절이 광범위하게 사기관절염이 진행되고 다리가 많이 변형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하는 치환술을 말합니다. 네. 보통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전치환술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으로 부분치환술이 있습니다. 예, 부분치환술이라는 것은 무릎의 여러 구획 중에서 한 구획만 관절염이 심하고 다리 변형은 심하지 않으면서 의학적인 조건이 될 때 그 심한 부분만 치환을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부분치환술, 반치환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무릎의 이제 관절 중에서 일부분만 그렇게 바꾸는 부분 치환술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굉장히 좀 그래도 꽤 됐어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으니까 네, 네. 이제 한 40년 훌쩍 네, 넘었네요. 그렇죠. 그 사이 기술도 좀 많이 달라졌을 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관절 술기도 발달을 하고요. 인공관절 치환물의 재질도 좋아지면서 환자분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외과 계열의 여러 가지 수술 중에 이 정형외과에서 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약 4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관절 수술 중에 로봇으로 하는 수술이 도입되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일반 인공관절 수술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간단히 비교해 봤습니다. 네. 네, 표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일반 인공관절 수술은 제가 수술 전에 엑스레이 사진을 직접 체크하면서 수술 계획을 세우는 타입이고요. 로봇은 수술 전에 CT 검사를 통해서 3차원으로 환자의 무릎 모델을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일반은 여러 가지 도구로 수술 중에 그 뼈에 장착을 하면서 의사가 직접 절삭을 하는 타입이고요. 네. 로봇은 3차원으로 세워진 계획을 기반으로 로봇 팔이 위치를 잡으면 제가 로봇 팔을 잡고 절삭을 하는 타입입니다. 네. 세 번째 차이는
일반 인공관절은 아무래도 의사라는 사람의 손으로 하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절삭의 정도라든지 각도에 오차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로봇 인공관절은 수술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로봇팔이 3차원으로 위치를 잡기 때문에 이런 오차를 좀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반 수술은 매 과정마다 여러 가지 가이드를 뼈에 장착을 하면서 수술을 했었는데 로봇은 로봇 팔로 위치를 잡고 수술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개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 손상이라든지 출혈을 더 줄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반 무릎 네. 인공관절 수술하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술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단계별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요. 일반 인공관절은 이렇게 제가 수술 전에 찍은 환자의 엑스레이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줄을 그으면서 길이를 재고 각도를 측정하고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2차원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실제로 수술 전에 세운 계획과 수술장에서 계획이 조금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로봇은 그림처럼 이제 수술 전에 CT를 촬영을 하고요. 네. CT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환자만의 무릎의 실제 3차원 모델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된 모델을 통해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네요. 내 모습이 이제 3D로 저렇게 구현이 한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예측을 잘 해보고 또 계획을 세우는 데도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마다 무릎 관절 모양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수술에 반영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무릎 모양이라는 것은 환자마다 다르고 또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 사진이 이제 로봇을 통해서 수술 전에 3차원으로 제작한 환자의 실제 무릎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을 통해서 수술 전에 인공관절의 적절한 위치와 사이즈, 각도를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최적의 어떤 뼈를 절삭하는 양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런 계획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수정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렇게 3차원으로 무릎 관절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진은 이제 그 앞서 만든 3차원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수술 중에 제가 이렇게 환자의 뼈에 체크를 하면서 이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도를 향상을 시키고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좀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무릎 인공관절 치료 로봇 수술하고 일반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있고요. 다음 사진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서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수술 전에 세운 이제 계획을 토대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기존의 일반 인공관절 수술의 모습입니다. 기존 수술은 로봇 수술처럼 미리 수술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매 스텝마다 특수한 가이드를 뼈에 장착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눈으로 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왼쪽 사진은 로봇 수술인데 로봇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과정을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로봇팔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도는 향상을 시키고
오차는 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릎 인공관절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요, 다양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로봇 인공 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게 듣다 보니까 로봇과 인간의 어떤 합작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표현 같습니다. 로봇과 사람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원장님께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로봇을 믿어도 되는지 또 로봇이 알아서 다 수술하는 것인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맞아요. 네, 그것이 아닙니다. 네. 수술은 기존 방식대로 제가 다 수술을 하는 거고요. 로봇이라는 최신 도구가 저한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로봇의 합작이 의미가 있으려면 경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때부터 로봇 수술 교육 지도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처럼 제가 사용하는 로봇은 저와 같은 지도 전문의에게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 중에 로봇에 대한 장점뿐만 아니라 기존 수술에 대한 노하우도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됐을 때 로봇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고요. 환자에게도 일반 수술 대비 로봇 수술의 장점을 더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장비도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네. 로봇 수술의 자세한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로봇 수술의 과정을 사진으로 보면서 단계별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가상 수술을 통해서 오차를 줄이고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T를 통해서 이 그림처럼 3차원 모델을 만들고요. 네. 수술 전에 미리 적절한 임플란트의 위치와 사이즈, 각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술 전에 제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정확도는 더 높이고 오차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 인공관절 중에 전치환술 인공관절 모델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부분 인공관절 3차원 모델입니다. 네. 부분 인공관절 역시 로봇으로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음 그림 또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뼈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없어서 출혈량을 줄이고 부작용 위험을 낮추고 무수혈 수술이 더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 기존 방식은 매 과정마다 저러한 특수한 가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뼈에 구멍을 뚫고 핀을 고정을 하기도 하고요. 로드라고 하는 것을 뼈의 골수강 내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정상 조직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고 출혈량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이러한 작업이 없이 3차원으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 로봇팔이 위치를 하면 제가 로봇팔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출혈량을 줄여서 무수혈 수술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수술 도중에 이제 뼈에 구멍을 뚫고 안 뚫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네, 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어떤 특징들이 더 있을까요? 네, 세 번째 특징은 햅틱 기능입니다. 햅틱 경계 설정으로 주변의 신경과 혈관, 근육 손상 없이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인공관절 주변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네네네. 이 선을 햅틱 경계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경험 있는 전문의들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로봇에서 이러한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뼈를 절삭을 할 때 저 선을 넘어가면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안전한 수술이 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또 특징 살펴볼게요. 네, 네 번째 특징은 이렇게 수술 전에 정한 로봇이 정한 계획을 제가 그대로 따라서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그 수술 중에 환자의 인대의 질긴 정도라든지 또 변형 상태는 로봇이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환자 인대 변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제가 계획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와 로봇의 협업이 가능해진 것이죠. 네.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중에서도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다양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 중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수술 후에 또 이 흉터 때문에 반바지 입기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네, 맞습니다. 예, 피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인공관절 수술의 상처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무릎의 가운데 중앙부에 세로로 길게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술 상처가 가운데 보이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기술이 향상이 되고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인공관절의 기술의 발전이 있듯이 이러한 상처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일반적인 로봇 절개 사진인데요. 중앙에 길게 주 절개가 들어가고요. 또 환자의 무릎 상태와 로봇 간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레이라고 하는 센서를 고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상처 위 아래쪽에
작은 추가 절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씩 더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작은 상처도 싫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여러 가지 경험과 테크닉을 통해서 지금은 오른쪽 사진처럼 한 개의 주 상처만으로 모든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게 네. 하였고요. 이 상처도 최대한 길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로봇인데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상처를 좀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그림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기존의 로봇 일반 절개 사진입니다. 네. 주 절개가 있고 그 위아래 이런 로봇과 정보를 주고받는 센서를 장착한 가이드가 고정되는 상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처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센서를 고정하는 가이드의 형태를 특수하게 제작해서 로봇 수술의 주 상처 안에 가이드를 위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방법을 통해서 오른쪽 사진처럼 하나의 상처만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줄면 통증도 덜하고 회복도 빠르고 미용적으로 더 좋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공관절을 넣으려면 사실 이제 네. 우리 원래 좀 망가진 뼈도 좀 갈고 다듬는 네.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상처를 줄이기 위한 최소 절개 방법처럼 뼈를 최소 절삭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기존 인공관절은 허벅지 뼈의 중앙 부위, 그러니까 후방 십자인대가 붙는 부위를 박스 모양으로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로봇에 특화된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저 가운데 부분을 절삭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뼈를 절삭을 덜하게 되고 또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더 우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골다공증 앓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볼 만한 그런 방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뼈가 약하거나 작을 때는 저도 그 허벅지 뼈의 중앙 부위를 절삭을 하게 되면 수술 중에 골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한 환자에게서 무절삭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실제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해 본 건데요.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에 이 부분이 뼈입니다. 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금속으로 바뀐 거고요. 다시 말해서 뼈를 절삭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수술을 한 것이죠. 뼈가 약하거나 작은 분들한테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의 뼈를 보존하기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도 살리면서 좀 더 기능적으로 우수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는 치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릴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어요. 네. 예. 이 최소 절삭으로 인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이제 최소 절개와 최소 절삭을 모두 이용한 환자분입니다. 수술 전에 관절염이 상당히 심했는데 뼈를 최소 절삭하고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면서 사진과 같이 수술 1주 만에 무릎이 140도까지 재활도 빨리 진행이 가능했고요. 또 수술하고 2주 차에도 침상에서 양반 다리를 편하게 할 정도로 기능이 빠른 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네. 다리가 좀 구부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 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아주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네, 실제로 수술을 시행하신 분들 사례를 케이스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85세 여성분이십니다. 20년 전부터 양쪽 무릎 통증이 심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는데 이제 나이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주사 치료만 받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렇게 걱정하시고 주저하시다가 이제 85세가 되셨는데 연세가 85세시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25도 이상 아주 심하게 옷자다리로 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도 심한 사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양쪽 다 수술을 하셔야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 다 심한 사기관절염이고 양쪽 모두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네. 로봇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왼쪽 사진 보면 로봇을 통해서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적절한 계획을 모두 세웠고요. 수술 후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수술 후에 뼈가 붙었던 부분들이 모두 이렇게 띄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전체 사진을 보시면 25도 이상 심하게 휘었던 다리가 이렇게 일자다리로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옷자다리가 좀 많이 좋아지셨고요. 다음 사진 좀 볼게요. 수술 전과 후. 보기에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수술 후에 보시면 심하게 휘었던 다리가 펴지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침상에 앉고 일어나는 동작도 편하셨죠. 85세 심한 관절염이심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지도 있으셨고 재활을 잘 받으셔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 케이스입니다. 네, 수술 후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영상도 준비해 네. 오셨으니까요. 영상 보면서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수술 전에 보행하는 모습인데요. 아, 바깥쪽을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네. 사기관절염으로 뼈가 완전히 붙었기 때문에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걷는 모습이고요. 네. 네, 자, 이 영상은 이제 수술 후에 일주된 상태입니다. 오. 네, 85세 고령이시고 많이 아파하셨는데 일주 만에 다리가 이렇게 펴지고 편하게 걷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로봇 최소절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7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골괴사증도 있으셨네요. 예, 관절염과 다음 더불어서. 사례는 이제 일반적인 관절염과 다르게 심한 사기관절염에 네. 골괴사증이 동반된 케이스입니다. 67세 남성분으로 10년 전부터 양쪽 무릎 통증이 심했고요.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일 때문에 계속 주사 치료만 받으시면서 네. 이제 주저하시던 경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양쪽 무릎 모두 심하게 옷자다리로 휜 상태고요. 엑스레이를 보면 뼈가 이제 완전히 붙은 사기관절염인데 오른쪽은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가 만나는 부분에 네. 뼈가 파여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끄럽지가 않아 보여요. 네, 그렇죠. 뼈와 뼈가 오랫동안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뼈가 괴사가 돼서 일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는 게 뭐 사과와 같은 과일이 계속 특정 부분이 부딪히다 보면 검게 짓물어서 올라가듯이 맞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전에 MRI를 보시면 마치 이가 나가듯이 뼈의 일부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 사기관절염의 골괴사증이 심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역시 로봇 수술로 계획을 했고요. 네. 이 환자분과 같이 뼈가 괴사된 경우, 네, 지금 영상에 괴사가 된 나오는데, 경우에는 어. 이렇게 걸으실 때 단순히 옷자다리로 쩔룩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릎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통증이 많이 심했을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치료 전의 모습이었고요. 네. 치료 후에 어떻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3차원 모델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환자분과 같이 뼈가 괴사가 돼서 일부가 사라진 경우에는 그 뼈의 결손 부위를 메꾸기 위한 금속 벽돌이라든지 고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스템을 사용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네. 오른쪽에는 조금 더 기둥이 더 그러네요. 길게 들어간 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템인데요. 아, 기존 방식으로 수술할 때는 저 스템이 들어갈 때 위치가 조금만 바뀌면 뼈에 부딪히면서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사용하면 이렇게 미리 스템의 방향과 각도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 역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적절한 위치에 스템이 고정되었고
수술 후에 일자로 잘 교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또 볼게요. 네. 네, 수술 후 사진입니다. 네, 수술 후에 다리가 양쪽 모두 일자로 이쁘게 교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매우 심한 케이스였지만 수술 후 1주 만에 140도까지도 운동이 가능하셨고 침상에서 이렇게 양반 다리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환자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1시간 동안 벌써 이렇게 쭉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끝으로 좀 전해주실까요?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타이밍을 강조를 드립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라. 한쪽 맞아요. 수술하면 반대쪽도 하게 된다. 수술하게 되면 뻗정다리가 된다. 맞아요. 이러한 네. 막연한 걱정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관절염이 더 악화되어서 수술이 커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걱정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적절히 진단을 받으시고 네. 좋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보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